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가지 연방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와 기밀 서류 케이스입니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연방 법무부 정책과 헌법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겼을 때 이미 확정된 결론이고 당선인이 이겼어야지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 피고인들은 기소할 예정입니다. 날개를 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전체 품목의 각각 25%의 새로운 관세를 붙이고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마약과 이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알면서 일부러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보낸다는 트럼프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이길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 협정에 따라 위법입니다.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미국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알선해주고 보상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조사 중입니다. 재무장관 지명자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주정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는 제외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매 업체인 월마트가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줄입니다. 소수인종이 오너인 사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것도 중단하고 성소수자에 관한 상품 판매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한인 업주들이 요즘 미국의 대기업 소매 체인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까지 다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아직도 높은 이자율로 정체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역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율 인하를 기다리면서 집 사는 걸 주저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시기는 결국 오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내각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거의 모든 사법 리스크는 어제로서 재가 돼서 아주 가볍디 가벼운 재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결국은 그 선거 결과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고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또 기밀 서류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이제 사실은 가장 미국에서 엄중한 사건이었긴 했지만 특별검사가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판사가 타냐 추특한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혐의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근본적인 게 연방 법무부의 정책이고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연방 법무부는 현재 대통령이 어떠한 것에 발목을 잡혀서 일을 하는데 방해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고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취임하기 전에 사건이 종료될 리가 없죠. 그럴 까닭이 없죠. 1월 20일이니까 재판이 시작되지도 못할 것 뻔히 아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스스로 기각한 겁니다. 트럼프 팀이 그동안 질질 끌어왔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했고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이 당선인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법무장관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2021년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깃털들이 기소되고 10년이 넘는 형량도 받고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은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법무부가 빨리 기소를 했어야지. 이게 거의 임기 끝나갈 무렵 2023년
지난해 6월 이후에 두 가지가 다 기소가 됐거든요. 연방 케이스가. 그러면 이거 뭐 1년 조금 넘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장관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법무장관은 또 법무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방법 자체가 주변부터 쫙 모아오는 식으로 수사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에게,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을 물러난 사람에게 마지막에 향하도록 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아무튼 본인이 그 바이든 아래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마음들도 있었고 등등. 아니면 또 메릭 갈란드라는 연방 법무장관의 그 페어한 공정한 법에 대한 잣대도 있을 테고, 어쨌든 연방 법무장관은 이 문제로 비난을 많이 받게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모든 게 다 예상됐던 겁니다. 뭐 사실은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심지어는 특별검사가 이것을 기소를 기각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런 예정이 됐었던 그런 일입니다. 대담한 선거 캠페인 이슈로 삼아서 플레이를 했고, 그 플레이가 성공을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완전히 여기서는 뭐 빅 승리를 한 거죠. 기밀 서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또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들 사면해주면 그만이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방을 들고 다니고 볼펜도 집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이 기소가 되는데, 이 기소는 그대로 갑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사면을 해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사당 그 폭동 사건, 이제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려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임기 이후에 이걸 다시 혐의를 하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이 82살이 되고, 그리고 연방 그 범죄 그 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 안에 이게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조지아 케이스가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거의 결과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도 아마 흐지부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연방 이 그 특별검사의 케이스도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뉴욕 케이스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리고 뭐 특별검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얼마나 많은 변호팀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1년 넘게 돈 쓰고 수사하고 했었던 그 모든 작업이 망치로 막 두들겨서 뭔가 결과를 낸 게 아니라 결국 뭐 서류 긁적긁적하고 뭐 이 클릭 하는 이런 행위밖에 안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서 이 트럼프 그 당선인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기면 다 끝난다. 예고된 승리가 확정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는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예정된 것이었지만 19세기 후반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또 임기 띄우고 다시 된 것 이후에 이제 처음 이번에 다시 대통령을 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 최초라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1월 20일부터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사퇴한다고 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해고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법적인 그런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가 끝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기서 매듭을 짓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잭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잭 스미스 아래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과 뭐 미국 최고의 변호사겠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해고할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점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과 어프렌티스를 뭐 13번인가 13시즌을 같이 한 그 마케팅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복수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저 궁금해요. 그냥 이긴 사람의 관용과 아량으로 잭 스미스 뭐 옷 벗고 나가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 수백 명을 해고를 하는가. 그게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전혀 없이 아주 툴툴 털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얼마나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날개를 달고 나서 어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한 이 관세는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뭐 신뢰 같은 것,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국경이 맞대 있는 이웃 국가잖아요. 미국 북쪽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 남쪽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USMCA, 제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억양이 생각이 나는데 USMCA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무역협정이죠. 자유무역협정이고 2019년도에 수정도 했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를 해서 트럼프 임기 때예요. 거의 모든 제품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에도 거의 관세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 그리고 중국은 현재 관세가 있죠. 거기에 10%를 더 얹겠다. 이유는 이런 데서 이민도 막 보내고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것도 막 미국으로 보낸다. 그게 멈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USMCA를 어긴다고 일단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멕시코는요, 수출품의 80%가 미국으로 보낸답니다. 이건 멕시코는 얼마나 지금 나라가 뒤집혔겠습니까? 이게 시행이 된다면 캐나다도 수출의 75%를 미국에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이가 무척 나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그리고 바이든 때도 이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전체 수출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 15%를 미국에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요. 무역 교역량의 40%가 이 세 나라와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중국, 멕시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 같은 거, 관세가 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어차피 관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무는 거잖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무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상관없고 미국 정부는 돈만 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한다는 사람도 모른답니다. 관세를 미국 소비자가 내야지 된다는 거. 관세는 세금입니다. 판매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내야지 되는 판매세입니다. 결국은 수입을 하는 그 수입업자들이 내야지 되는 돈이고 정부는 돈을 벌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세금 감면도 해줘야지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기는 걷습니다. 그러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걷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걷죠. 미국 수입업자에게. 그러면 수입업자가 돈을 벌자고 파는데 그걸 거저하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올려서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판매세라는 게 관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점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요. 지금 멕시코에서 그런 오는 자동차를 한 대 그 5만 달러짜리라고 할 때 관세를 25%를 물게 하면은요. 세금이 그 자동차에 세금이 12,500달러가 됩니다. 5만 달러짜리 자동차에 12,500달러 관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일이 있으니까 캐나다 총리와는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은 최혜국 그 무역 지휘국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펜타닐을 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한다고 하더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다 알면서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런 걸 미국 쪽으로 보낸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알면서 일부러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보낸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이길 국가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일부러 보내지 않겠지만 그걸 완전하게 단속을 안 한다던가 이런 면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헤지펀드 그 폴싱 스퀘어의 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에크먼 CEO가 하는 얘기는 트럼프 측근이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인 정책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성취, 정치적인 성취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긴장을 높이는 것. 말하자면 협상 카드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멕시코의 잡지입니다. 프로세소, 뭐 영어 단어와 비슷하죠. 프로세소라는 잡지에 이거 멕시코에서 굉장히 경제 문제에 아주 그 박식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올가 펠레서라는 분이 이민, 안보, 관세 등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지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미국과 멕시코가 어려운 시기가 있겠구나 이런 그 예고를 분명히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멕시코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당장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보카도 값이니 뭐니 엄청 뛸 겁니다. 이걸 깨트리면 두 나라 모두에게 비용이 들 것이다. 물론 경악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말하자면 지금 빌 에크먼 같은 사람도 하는 얘기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협박을 해서 크게 딱 떨어뜨려 놓고 조금 이렇게 하면 어머 다행이야 고마워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이런 그 착각. 근데 그런 착각도 한두 번이죠. 이런 협상의 기술을 너무 많이 쓰면 상대 국가도 짜증나지 않겠어요? 또 미국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겠죠. 믿지도 않겠죠. 미국의 고립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마 어메리카 퍼스트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기피하는 기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재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이제 오늘 책을 발간했잖아요. 프리덤이라는 말하자면 자신의 회고록인데 2021년도에 독일에서 16년 동안 그 본인이 총리를 하고 물러나고 나서 본인이 총리를 했었을 땐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었죠. 말하자면 이민도 받아들이고 해서 포용력이 있는 국가다 했고 어떤 경제 같은 것도 뭐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싸게 들여와서 괜찮았고 지금은 몇 년 사이에 2024년인데 독일 경제도 너무 힘들어졌고 그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이민 정서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책이긴 한데 다른 건 다 이제 내버려 두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용감한 총리였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독일의 앙겔라 머켈 총리가 용감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지도자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악마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도자와도 어쨌든 그 지도자는 그 나라에서 뽑거나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악마화하는 대신 협상을 했죠. 그래서 협상의 설계사, 타협의 설계사라고 부릅니다. 앙겔라 머켈이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과 그 본인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할 때 뭐 사진도 뭐 이렇게 하고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고 할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16년 동안 이제 그 총리를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다 강하다.
독일 총리도 다 강하다. 그런데 그 강한 지도자들과 트럼프 강한 미국 대통령의 차이점은 트럼프 그 당시의 대통령은 협상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협상을 아예 모른다.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항상 본인만이 이겨야지 된다. 서로 이기는 윈윈이라는 것을 모르고 항상 또 본인이 이겼다고 주장을 한다. Maybe 그래서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떨치고 그걸 아예 떨궈내기까지도 하고 재선에 당선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20개국 그 G7이 아니라 G20 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왜냐하면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그 당시에 막 일본 총리도 책상에서 서로 다 이제 어떻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앙겔라 머켈 입장에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다.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겸손하라, 숙여라, 또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여라,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러질 정도로, 목이 부러질 정도로 숙이지는 말아라. 뭐 한계 레드라인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그 멕시코의 그 상원 의원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이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 마약 사용을 이거는 이제 펜타닐 같은 게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멕시코로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멕시코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지 될까요? 멕시코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멕시코의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와 잘하길 바라지만 협박을 해서라도 잘해야지. 그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은 되겠죠.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도 신사적으로 이기는 게 좋지 뭐 깡패처럼 이겨서 뭐가 좋겠어요? 잠시 뒤에 제가 미국판 명태균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케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제 못 전해드렸어요. 2025년도에 큰 흐름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미국과 세계가 막 연관이 되는 그런 스토리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판 명태균 게이트까지는 안 가겠죠.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요. 트럼프 법무팀이 뭘 발견했냐면, 한 사람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와 이제부터 차기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너무 길어요. 가장 가까운 변호사인 보리스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한 케이스가 벌써 여러 케이스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조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치 분야에서는 트럼프 그 당선인 이외의 사람과는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여러 트럼프 당선인이 지고 나서도, 선거에서 지고 나서도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무슨 뭐 트럼프의 측근이다 해서 뭐를 도와주고 컨설팅 하는 식 이런 것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트럼프 그 당선인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는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고마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수팀에서 너무나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사례에서는 뭐 10만 달러까지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재무장관 지명자와 연관이 있는데, 2월 달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났답니다. 만나서 한 달에 본인에게 내가 이제 재무장관으로 당신을 추천을 할 거니까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달라. 그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의원한테 뭐 의원 봉급 반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주변에서 접촉을 해서 했답니다. 그때 지금 뭐 나온 얘기에 따르면 스캇 베센트 이 지명자가 그걸 거부했다고 하죠. 거부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뭐 문고리 몇 인방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뒤로도 계속 어울리기는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방산업자 계약자에게 본인을 채용을 하라고 이 사람 행정부에 들어가는 직책을 지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을 채용을 하고 한 달에 10만 달러씩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용해서 날마다 출근을 한다는 얘기겠어요? 아니 상상해 보건대 뭐 자문 이런 건 할 수 있죠. 10만 달러를 주고 채용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면 너 큰일 난다 했는데 그 방산업자 그 계약자가 그 얘기를 10만 달러씩 이거 1년이면 120만 달러잖아요. 고용을 하지 않았답니다. 고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고용한다고 약속하진 않았는데 그 뒤로 보복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당신 업체 계약 끝낼 거야. 이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 텔레비전에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본인은 가짜 주장이다. 이 트럼프 그 당선인 주변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 지금 인선 지명자들도 처음에 증거가 드러나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가짜라고 이런 가짜 매체의 가짜 주장 허위고 내 명예를 훼손한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이 정도 뉴스가 드러나면은 이때는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트럼프 그 당선인이 또 이렇게 거두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주에서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에게 충성을 했다는 거죠. 충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그리고 아들이 박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던데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공화당 후보에게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는 뭐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요. 칼 팔라디노 뉴욕의 그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 한 달에 2만 달러씩을 지불을 했대요. 아니 내가 2만 달러씩을 왜 지불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트럼프의 지지조차도 공식 지지조차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다만 본인이 그 2만 달러씩 얼만큼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주면서 할 수 있었던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팀과 내가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더 많은 것이 드러나고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에 따른 거죠. 트럼프 곁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요즘 한국 뉴스와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5년을 구성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그 시선입니다. 뭐 세 가지 단어를 요약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불확실성 사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테크놀로지와 급진적인 불확실성 사이의 상호작용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의 국가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어떡하나? 그리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외교는 동맹이 아니라 거래야. 지금 이미 그걸 공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러는 사이에 또 전쟁은 또 격화되고 위협적인 적들이 힘을 합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에서부터 약도 만들고 전쟁에까지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곧 2025년도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앞에 딱 한 자락을 깔아놓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운동에서 엄청난 변화를 미국에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공약을 했고 그런데 선거 때에 그 말하는 거하고 현실과는 좀 차이가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오늘 이제 국경자르가 멕시코 그 국경을 방문을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지금 지명 자체는 충성심 또 강경파 그리고 모든 것을 일단 부숴버리겠다. 이 제도 자체를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됐건 교육부가 됐건 IRS가 됐건 FBI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그 파괴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그런 인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올 것은 외교적인 시험일 것이다. 전 세계에 파장이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에게 득이다. 세계에도 좋고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조금 잃어버려 이것은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에 블라디미르 푸틴으로부터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받아낸다면 그러면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미국이 우방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방적인 평화협상으로 강요를 한다면 이건 러시아에게 좋게 그러면 푸틴이 승리를 할 것이고 유럽이 미국 대신 이제 모든 것을 맡아서 우크라이나 그 싸움을 이끌어 가야지 되는데 그럴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돈 안 쓰고 좋았지. 이게 미국의 약속은 헛된 것이야. 이제부터 미국은 버려버려. 미국이 뭐 어려울 땐 우리도 도와주니까 우리도 미국에 잘해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트럼프 일기에서 한번 경험을 살짝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버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동 문제로 가면 트럼프가 성공할 확률이 높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렇게 휴전을 한다는 것을 바이든에게 하나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스라엘과 이 그 하마스 간의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은 벤자민 네탄야후가 빨리 주고 싶어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승리다하는 것을.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을 할 리가 없고 또 트럼프도 그것까지는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트럼프 그 당선인을 암살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기소되고 체포되고 했죠.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면 그러면 별로 그 임기 1기 때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임기 1기 때 이미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란은요. 자신들의 어떤 그 원유 같은 것을 은밀하게 이제 어디에다가 파는가 하는 것들을 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주로 중국에. 중국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적인 제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아니겠어요? 중국의 경제는 현재 약합니다. 약하지만 이 중국은 트럼프가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훨씬 시진핑도 경험도 이제 그 사이에 더 많아졌고 어떤 간보기 하는 것도 더 많아졌고 다리 놓기, 실크로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이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더 강력한 적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위기 빠르게 뭐 확산될 수 있죠. 미국이 필리핀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은 트럼프가 얼마나 극단적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로서. 정말 60%까지 가 어제 지금 있는 것에서 뭐 10%를 더 얻는다고 했는데 협상의 허세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로 얘기하는 건가? 정말로 미국을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한다는 얘기죠. 무역에 있어서.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불법 이민이 있을 텐데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대량 추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머 정말 하긴 하네 하고 보여주기식 어떠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뭐 세금 패키지 2025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상위에 있다는 건 너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의회에서 너무 그 정부의 예산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테크놀로지라고 맨 앞에 세 가지 그 어떤 그 키워드를 냈잖아요. 운이 좋으면 트럼프가 국내 안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약물 규제 같은 거. 이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된다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기구 같은 거 막 규제도 해체하고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발전 많이 할 수 있게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같은 것 없애서 미국이 거기서 앞서간다면. 근데 이 일은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일이잖아요.
연방 예산을 2조 달러를 다 삭감한다? 뭐 1년 반 사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급진적인 그 지능 분야에서 뭔가를 규제를 많이 없앤다면 일론 머스크도 좋고 미국도 좋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된다고 할 때. 그런데 아무튼 그쪽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개혁이라는 것은 뭐 어느 행정부 시대나 언제나 그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막 관세 이거를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큰 코를 닥칠 위험도 많으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 그런 그 우위를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미래의 번영, 또 국가 안보에도 좋고 요즘 다 그런 것으로 하니까 그런데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 근데 제가 어제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많이 보도하는 무슨 어떤 영국 매체에서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새벽에 본인이 3,000년 나이가 한 3,000년 된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서 온 외계인이다 이런 그 트윗을 했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독특하기는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위험하기도 한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스캇 베센트 그 재무장관 지명자요. 비트코인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관세 같은 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것처럼 과격하게는 안 될 것 같아. 뭐 안심을 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채권도 오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렇게 그 세 나라에 대한 관세 뭐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GEO 그룹이라는 데가 사설교도소를 소유하고 운영을 하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주식 지금 당선 이후에 91%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상승했다고 하니까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지금 11월 20일 됐는데 그 정도 됐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중단하면 주정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 원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정부가 2023년도에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통해서 연방 정부도 캘리포니아 주는 워낙에 그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이런 그 친환경 정책 등등에 따라서 개인 그 전기 자동차에 7,500달러 세금 감면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는 안 했는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하면 하겠다는 거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그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고 그 안에서 그 용도로 쓰라고 돈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maybe, may not.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이 친환경 쪽으로 그린 에너지 또 그린 잡을 많이 해왔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가 가장 많은 도시 5개 군데 도시가 다 캘리포니아주에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최근에 한 30%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게 많나요? 25%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7,500달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차 캘리포니아 그 블루북에 따르면 10월 달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56,500이래요. 아이, 제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돈을 깎나요? 56,900달러고, 이제 가솔린, 이런 차량은 평균 가격이 48,600달러. 그러면 이게 한 8,300달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8,300달러 차이 나는 것을 정부가 7,500달러를 보조를 해줬었던 거죠. 그리고는 만약에 그거 뭐죠? 그 배터리를 집에서 차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솔린 스테이션 안 가도 되고
또 가솔린 값도 절약을 하잖아요.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럼 훨씬 이득인 거죠. 아무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깨끗한 공기와 그린 일자리, 이거 우리는 절대로 미래의 깨끗한 교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중에 많이 늘어나면 이런 오염시키지 않는 자동차가 훨씬 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제외한대요. 테슬라는 일부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들기도 해도 마켓 점유율이 높으니까 이건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왜냐하면 시장을 혁신시키고 경쟁을 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외다. 테슬라에 어제 일론 머스크가 난리가 났어요. 막 비난하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캘리포니아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텍사스로 짐 싸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서로 이 사람이 하나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네요. 아무튼 자,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오랜 동안 이게 참 정체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는 연방준비제도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이 침체되기도 하는, 가격이 내려가진 않지만 그런 여전히 주택시장에는 방해가 되고 있죠. 낮은 금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디 새로운 집은 있어야지 되니까 또 팔고 새로 가려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9월 달에 6.1%까지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갔잖아요. 6.8%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팬데믹 이전의 수준보다 지금 훨씬 낮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상승했어요. 1년 전보다 한 4.2% 더 많이 상승한 지역이 많겠죠.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는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집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못하고 이자율 때문에 이런 것은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이제 곧 학교에 가야 되고 아래층에서는 계속 막 뛰지 말라고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자율까지는 이제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비 바이어들이 영원 무궁토록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물론 여기서 돈이 또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은 포기한다. 그냥 자동차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는 이제 그 같은 그냥 조금 이자율 내도 아이들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안락하게 살 때까지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때는 미국 주택시장이 더 이상 더 오래 정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마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 직원이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DEI 정책을 이제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시대와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열심히 주장을 했었던 그 운동가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소수인종이 오너인 사업체에 자금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1억 달러 정도? 이것 없앱니다. 또 인종평등연구소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 소수인종이나 백인이나 이런 것도 중단하고, 또 회사에 인종평등센터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것도 폐쇄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런 물건 같은 거 판매도 하지 않는다. 완전히 회사의 문서에서 DEI라는 영어 그 약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걸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코스코나 월마트의 그 한인 업소들이 요즘 많이 들어갔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선 제품이 좋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도 했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얼마 전에 없앴고요. 포드 자동차도 없앴고요. 이쪽에 반대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로비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공급업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인뿐만이 아니라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그동안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더 커졌던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이크 허카비라는 사람,
이스라엘 대사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라고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만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칸소에 주지사를 했고 또 이 월마트가 알칸소에 본사가 있으니까 아무튼 대사로서 적절한 언급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이 내용은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를 해서 앞으로 60일 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대 철수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도 국경에서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이제 무기를 거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미치 맥코넬이라는 연방공화당의 그 대표가 이제 2027년까지 그의 임기인데 82세거든요.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말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마지막 그 레가시를 트럼프와는 조금 반대되기는 하지만 미국 우선에 난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는 거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준하기 위해서 휴회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